쿠야테까지 잔뜩 끌어들인 모우라가 케인에게 볼을 넘겼고 케인이 이걸 그대로 에메르송 앞으로 보내주면서 전개가 이어졌는데요. 여기에서 팰리스 입장에선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3대0 대승을 거뒀는데요. 지난 맞대결에선 3대0으로 패배를 당했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꽤 재밌는 스코어입니다. 특히 그날 전반전에 유효 슈팅은커녕 그냥 슈팅 자체가 0회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죠. 이번 경기에선 전반전에만 2골을 넣었습니다. 자하의 이른 퇴장이 있긴 했지만 모두 그 전에 터진 득점이었어요. 그리고 후반전에 손흥민이 추가 득점을 하면서 3대0으로 완벽한 복수에 성공했는데요. 손흥민이 득점할 당시엔 이미 팰리스가 한 명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반전에 터진 두 번째 득점 장면과 함께 토트넘의 전술과 손흥민의 역할이 어땠는지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사실 이날 팰리스는 꽤나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비에 나섰어요. 토트넘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 3백 앞에 2명의 중미를 두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에 대해 팰리스는 전방에 4명을 두면서 빌드업을 방해하고자 했는데요. 4-3-3이 기본 포메이션이었지만 우측 중미인 갤러거가 전방에 가담하면서 마치 4-2-3-1 같은 형태로 수비에 나섰다는 점이 특이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최후방에서 토트넘의 숫자가 하나 더 많죠? 하지만 팰리스가 빌드업을 방해하는 것 자체는 노릴만 했어요. 예를 들어서 탄강가에게 볼이 갔다고 쳐보죠. 팰리스는 전방 4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탄강가가 주변에 볼을 줄 수 없게끔 만들었는데요. 반대편에 자하가 혼자 둘을 맞게 되긴 하지만 볼이 있는 지역과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혹여나 반대 전환 패스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에 맞춰서 따라 붙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퇴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팰리스가 더 점유율이 높았어요. 이게 높다고 이기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토트넘이 아주 편안하게 볼을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중요했던 게 토트넘의 공미들, 즉 손흥민과 모우라였는데요. 콘테 감독은 볼 진행 방향에 맞춰서 얘네 중 하나가 순간적으로 내려오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팰리스의 중미가 이걸 그냥 냅두진 않았어요. 하지만 볼이 지금 저기에 있으니까 선수들 시선도 여길 향하고 있겠죠. 그래서 뒤에 있다가 갑자기 들어오는 손흥민보다 먼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갈 타이밍을 정하는 선택권이 손흥민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때 센터백 쪽에서 바로 손흥민에게 볼을 넘기는 걸로 전개가 시작되는데요. 이게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탄강가로부터 손흥민에게 패스가 투입된 상황이에요. 지금은 중미인 쿠야테 대신에 센터백인 안데르센이 손흥민을 마크하고 있는데요. 쿠야테가 다른데 간 게 아니라 센터백 자리를 커버하고 있으니까 그냥 서로 잠깐 역할이 바뀌었다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손흥민이 볼을 받으니까 순간적으로 팰리스 선수들이 이쪽에 잔뜩 몰리게 됐어요. 공미처럼 있던 갤러거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아까 그림판대로라면 호이비를 맡고 있어야 했던 선수가 얘였죠. 하지만 손흥민이 가담하니까 얘기가 달라졌어요. 지금 뒤에서 안데르센이 붙고 있긴 한데 얘가 벗겨질 수도 있었거든요. 갤러거가 그냥 호이비에게 붙어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이 1대1을 이겨버리기라도 한다면 전방에 상당한 숫자를 두고 있는 팰리스 입장에선 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런 플레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였죠. 그래서 갤러거는 일단 손흥민에게 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연쇄적으로 호이비 앞에는 공간이 생기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호이비가 바로 이 공간을 활용하려고 들어왔어요. 손흥민이 여기로 바로 넘겨주지는 못했고 일단 레길론에게 볼을 넘겼는데요. 레길론이 즉시 호이비에게 생긴 이 공간으로 볼을 투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하자고 약속이 미리 되어 있었던 거겠죠. 비록 그 패스가 정확하게 투입되진 않으면서 공격엔 실패했지만 토트넘이 어떤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걸 활용하고자 했는지를 잘 보여줬어요. 이게 누누 때와는 달리 토트넘의 공격이 날카롭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아깐 실패했었죠? 이번엔 성공 사례예요. 토트넘의 두 번째 득점이 터지는 장면인데요. 산체스에게 볼이 갔었다가 지금은 다시 탄강가에게 볼이 넘어온 상황이에요. 후방에서의 상황 자체는 아까까지 보여드렸던 장면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에선 두 가지 주목할 포인트가 있었어요. 하나는 갤러거 쪽입니다. 지금 보시면 갤러거가 뒤쪽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는 잡히지 않지만 이건 누군가가 지금 이쪽을 도와주려고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레길론도 지금 손을 앞으로 뻗고 있죠. 지금 볼을 줄 데가 없어서 얼타고 있는 탄강가에게 여기로 주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의 포인트는 스킵 쪽이었어요. 갤러거가 호이비에게 붙은 틈을 타서 스킵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본래 수비 시스템이라면 자하가 얘의 움직임을 잡아주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금까진 볼이 산체스에게 있었어요. 여기에서 다른 팰리스 선수들은 각자 제대로 된 마크맨을 잡았지만 자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수보다 볼이 빠른 건 당연하지만 자하는 아예 스킵의 움직임을 방관하는 수준이더군요.
반대로 말하자면 스킵은 상당히 똑똑하고 성실하게 움직였다는 뜻이 되겠죠. 이 두 가지 포인트의 영향력은 상당히 컸는데요. 먼저 여기로 달려오고 있던 건 모우라였습니다. 본래라면 손흥민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이전 상황에서 잠깐 서로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맞는 역할 자체엔 변화가 없었는데요. 모우라가 여기에 가담하니까 우측 중미인 쿠야테에 더해서 우측 풀백인 워드까지 여기에 붙었습니다. 덕분에 모우라가 볼을 소유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볼을 뺏지도 못했어요. 워드의 태클로 볼이 튀어나가게 됐는데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엔 아까 잽싸게 움직였던 스킵이 있죠. 갤러거가 호이비와 스킵 둘이나 혼자서 마크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자하가 좁혀졌다면 갤러거가 스킵 쪽을 도와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서 스킵 쪽이 상당히 자유롭게 된 겁니다. 이제 상황은 두 번째 단계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위협적인 위치에 있던 건 레길론이었어요. 워드가 여기에서 자빠져 있기 때문에 얘를 막을 선수가 없었거든요. 이때 워드는 벌떡 일어나서 레길론을 막으러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스킵 쪽에 붙는 걸 선택했는데요. 스킵에게 재압박해서 볼을 빼앗은 다음에 빠르게 역습. 아마 그게 워드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판단 덕분인지 레길론에게 바로 볼이 투입되진 않았어요. 대신에 모우라에게 볼이 넘어가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팰리스 입장에선 이게 더 안 좋았습니다. 레길론은 여전히 위협적인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제 워드는 아예 얘를 막으러 돌아갈 수조차 없는 위치가 됐습니다. 이따 보시게 되겠지만 득점이 터질 때까지 이 거리를 좁히질 못했어요. 쿠야테에게는 아주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내가 레길론을 막아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는 스킵을 막아야 되나? 콘테 감독의 모습을 보면 아마 레길론 쪽으로 보내라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긴 했습니다. 근데 모우라의 생각은 약간 달랐더군요. 모우라는 그냥 자기가 직접 스킵이 노리던 이쪽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앞에 어차피 쿠야테밖에 없는데 얘는 레길론 때문에 자기를 막으러 오기 어려울 것이란 계산이었을 거예요. 스킵이 조금 붕 뜨게 되긴 했지만 나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레길론을 막으러 가려고 했던 쿠야테를 다시 자기 쪽으로 붙이게 만들면서 이제 레길론에게 볼이 가면 안데르센이 측면으로 끌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움직임을 보인 선수가 둘 있는데요. 전방에 있는 손흥민과 케인이었습니다. 먼저 손흥민 쪽을 보죠. 모우라와 잠깐 위치가 바뀐 손흥민은 즉시 우측에서 중앙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움직임 때문에 좌측 풀백인 미첼까지 잔뜩 중앙으로 좁히게 됐습니다. 덕분에 반대편에 있는 에메르송은 완전히 프리하게 됐죠. 사실 미첼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어요. 그리고 케인. 지금 케인이 뛰어들어가는 공간에는 이미 손흥민이 침투하고 있죠. 그래서 케인까지 여기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침투를 노리려면 이쪽으로 가는 편이 낫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케인은 자기가 침투를 하는 것보다 반대편에 에메르송을 활용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침투하지 않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뒤쪽에 위치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손흥민이 원톱이고 케인과 모우라가 공미처럼 위치한 것 같이 보일 정도네요. 쿠야테까지 잔뜩 끌어들인 모우라가 케인에게 볼을 넘겼고 케인이 이걸 그대로 에메르송 앞으로 보내주면서 전개가 이어졌는데요. 여기에서 팰리스 입장에선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까지 모우라에게 가장 가까이 있던 친구는 갤러거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갤러거의 상태가 조금 이상해 보이죠? 모우라를 열심히 쫓아가다가 얘가 밟혔어요. 모우라도 거의 전력 질주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꽤 강하게 밟혔는데요. 최소한 바로 계속 뛰기는 힘들어 보이더군요. 그래서 얘는 이제 더 이상 수비에 가담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본래 모우라의 전술적 마크맨인 쿠야테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갤러거가 이탈된 시점에서 모우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이기 때문이에요.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던 에메르송이 볼을 맞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손흥민은 중앙에서 침투하고 있고 반대편에선 레길론이 손을 번쩍 들고 있네요. 그리고 모우라가 그 둘 사이쯤 위치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딱 봐도 안데르센 쪽이 엄청나게 위험해 보이죠? 근데 여기에서 쿠야테가 아예 모우라를 놓쳐버립니다. 모우라가 없어도 위험한데 쿠야테는 여길 도울 생각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우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였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뒤뚱거리며 오고 있는 갤러거가 보기엔 참 한심스러웠을 것 같네요. 에메르송 입장에서 노릴 곳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안데르센이 혼자서 3대1을 하고 있으니까요. 대충 이쯤에 떨어뜨려 놓으면 셋 중 누군가가 넣겠지. 그 주인공이 모우라였습니다. 팰리스 입장에선 초반 상황부터 레길론을 시종일관 놓치게 된 점, 그리고 쿠야테의 불성실한 수비 가담이 참 아쉬웠을 장면이었어요. 다만 이런 팰리스의 아쉬운 점들도 어디까지나 토트넘이 최전방까지 볼을 운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들입니다. 모우라의 개인 능력이 돋보였지만 그 근간에는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콘테 감독의 전술이 있었어요. 누누 감독의 시절과는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달랐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